한강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에도 수업을 하나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많이 지치겠지만 오늘만 버티면은 드디어 주말이 오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추가적인 특강은 우리가 기초 완성에서 문학 특강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문학 특강. 자, 문학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완성 14쪽에 있는 문학에서 많이 쓰이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문학의 표현법들을 살펴보고, 그것과 관련하여서 대표적인 두 작품, 시 두 작품을 살펴볼 것인데, 일단 오늘의 준비물은 기초 완성, 그리고 선생님은 따로 한글 파일로 준 문학 특강 자료가 있죠. 그것을 프린트해서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자, 다들 프린트를 해서 준비를 해 두고, 프린트가 없는 친구들은 태블릿 PC로 이것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기를 다 하고 문제도 풀고 채점도 하고 마찬가지로 인증사진을 찍어서 개인적으로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영상 잠깐 멈추고 프린트 먼저 해오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지금 얼른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럼 기초 완성하고 유인물 다 프린트 준비가 되었겠죠?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은 일단은 먼저 기초 완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쪽입니다. 14쪽. 14쪽에 보니까 글의 표현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글은 우리가 살펴봤던 설명하는 글, 설득하는 글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학이라고 하는 작품에 더 많이 쓰이는 표현법들입니다. 즉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이라고 하는 것, 뭔가 낯설 수 있는데, 비유법 빼고는 좀 낯설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속해 있는 표현법들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수능까지 모두 섭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14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표현 방법이란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자,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 다양한 표현법이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법의 큰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유법이 있고요, 두 번째 강조법이 있고요, 세 번째 변화법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이라고 하는 표현법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1번 비유법 안에 직유법, 은유법, 의유법, 화유법, 통유법이 있는데, 일단 그 전에 비유법의 효과를 한번 그 옆에다가, 비유법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대상의 효과입니다. 효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함으로 신선함을 주고, 표현함으로 신선함을 주고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효과를 이 비유법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비유법은
비유법 안에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그리고 풍유법 등 다양한 비유법이 있지만 그것들이 공통적으로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기 때문에 신선함을 주고 또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대요, 공통적으로. 그런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하면 우리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문학에서 쓰이는 이미지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또 다른 말로 이미지를 우리가 심상이라고 하거든요. 심상. 자,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총 5가지 심상이 있었는데 이 5가지 심상이 모두 우리 얼굴 안에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 얼굴 안에 있다라고 했다라는 건 뭐냐면 심상 5가지는 곧 감각적 심상이고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얼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5가지가 뭐냐면 일단 눈, 시각, 귀, 청각, 코, 후각, 입, 혀로 맛보니까 미각, 그리고 피부는 촉각,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라는 말, 심상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5가지의 감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5가지의 감각. 자, 혹시 5가지의 감각이 머릿속에 5가지인 것이 떠올리지 않는다면 이거 생각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족발집을 발견했는데 그 족발집 이름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족발집 이름이 뭐라고 했죠? 바로 오감만족이라고 했습니다. 족발집 이름이기 때문에 족자라는 말은 들어가고 싶었는데 오감을 만족시키는 족발, 그래서 족에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 말했던 이 얼굴에 있는 5가지 감각을 다 만족시키는 족발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야식은 족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심상 하면은 감각적 심상 떠오르고 5가지 오감 만족 떠오르고 그 다음에 얼굴에 있는 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감각적 심상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다? 비유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비유법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유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 이 2가지를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직유법, 은유법 이렇게 묶어주고 또 의인법, 화류법을 마찬가지로 2개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풍유법은 그냥 혼자 냅둬줍니다. 자, 이렇게 묶는 이유는 뭐냐면 직유법하고 은유법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직유법은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양, 뭐뭐인 듯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럼같이 양듯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처럼같이 양듯. 자, 이 4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일단 이 4가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유법과 함께 묶었던 은유법이 있죠. 은유법은 이러한 4가지가 쓰이지 않은 것입니다. 쓰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은유법은 A는 B다 라고 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등호 표시로 지금 같다 라고 표현을 하였지만 이거 등호로 그런데 우리는 C니까 A는 B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함께 직유법, 은유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관념의 연결어 같이처럼 인양인 듯을 붙여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예시가 나와 있네요. 새학시 볼에 떠오르는 부끄러움같이. 자, 여기에 아까 말했던 4가지 요소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나요? 그렇죠. 부끄러움같이
같이 할 때 같이에 있죠? 같이에 동그라미 쳐줍시다. 같이에 동그라미. 그리고 그 위에 이 네 가지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형, 뭐뭐인 뜻이는 물결로 밑줄을 쫙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은유법은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연결 없이 그 위에 네 가지 없이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그 뒤에 A는 B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동그라미. 자, 예시를 보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내 마음은 할 때 은에 동그라미 쳐주고 호수요 할 때 요에 동그라미 쳐줍시다. 요에 동그라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원관념이라는 말과 보조관념이라는 말이 조금 헷갈리죠? 원관념은 바로 원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원래의 대상을 원관념이라고 하고 보조관념은 이 원래의 대상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한다고 할 때 그 빗대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반에 어떤 친구가 되게 부처처럼 가만히 있는 친구가 있다고 쳐봅시다. 주변에서 막 장난치고 짓궂게 놀리고 해도 그냥 부처처럼 허허허허 이런 친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만약에 은철이라고 했을 때 은철이는 참 부처 같아 라는 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은철이는 부처야 라고 은유법으로 표현했다고 쳐봅시다. 은철이는 부처야 라고. 자, 그럼 여기서 원관념은 뭐고 보조관념은 뭘까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당연히 원관념은 내가 원래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이니까 은철이가 원관념이 될 테고 그것에 대해서 부처라고 하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부처가 바로 보조관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자, 은유법의 예시 내 마음은 호수요에서 원관념을 찾아보고 보조관념을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원관념은 바로 내 마음은 이 되고 호수가 바로 보조관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의인법이 있습니다. 자, 의인법의 인자가 어떤 한자죠? 바로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무엇을 사람이 아닌 것을, 즉 동물이나 아니면 사물 같은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겠죠. 자, 사람이 아닌 대상에 감정과 인격을 부여 밑줄 그리고 사람처럼 동그라미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 감정이라든지 인격을 부여하는 거네요.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허수아비가 바람에 춤을 춘다 라고 되어 있네요. 허수아비가 바람에 춤을 춘다. 그러면은 허수아비가 지금 실제로는 사물이잖아. 실제로 허수아비가 사람이 이렇게 논밭에 서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사물이 춤을 춘다라고 하고 있어요. 허수아비가 사물인데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출 수 없습니다.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처럼 춤을 추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류법. 우리가 의인법과 하류법을 묶은 이유는 하류법을 살펴본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 무생물, 즉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여기를 보면은 예시에 힘차게 달리는 산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차게 달리는 산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맥이 실제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쭉 뻗어나가 있는 것을 표현한 거겠죠. 무생물인 산맥이 생물인 것처럼 달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화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인법과 화류법의 차이가 궁금해요. 당연히 차이는 그냥 인간이냐, 인간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생물이냐의 차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이 의인법인지 화류법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람인지 아닌지를 찾는 것입니다. 자, 강아지가 아니다. 새가 활짝 웃었다 라고 했을 때 의인법일까요? 화류법일까요?
정답은 의인법입니다. 왜냐? 새는 웃을 수 없습니다. 인간만 웃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닌데요? 우리 집 강아지는 밥 준다 그러면 활짝 웃던데요? 산책한다 그러면 활짝 웃어요. 이런 친구들 있죠? 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문학 안에서는 동물들은 감정이나 인격이 없기 때문에 웃는 감정, 슬픔의 감정 이런 것을 인간만 느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학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강아지는 당연히 활짝 웃기도 하겠지만 문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풍요법. 풍요법은 그냥 속담이나 격언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자, 속담, 격언 동그라미 치고 예시로 바로 보겠습니다. 예시 보니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속담 같은 거 내가 어떤 친구들이랑 은철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은철이가 갑자기 들이닥치면은 어쩐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하는 그런 속담, 격언 같은 거 풍요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강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법. 근데 강조법을 보기 앞서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 날개 부분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비유법에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비유법 밑에 그 밖에 비유법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의성법과 의태법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 있으니까 묶은 다음에 그 옆에 뭐라고 적어주냐면 음성 상징어라고 적어주세요. 음성 상징어를 딱 보면 우리는 의성어, 의태어, 표현법으로 치면 의성법, 의태법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의성법을 보니까 사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거래요. 자, 소리 동그라미. 예, 바람이 윙윙 분다. 윙윙 동그라미. 이 윙윙이 바로 음성 상징어 중에 의성법입니다. 자, 의태법은 자, 사물의 동작이나 모양. 자, 동작 동그라미, 모양 동그라미. 의태법의 태가 바로 너 옷 입었는데 옷태가 좀 난다 할 때 그 태. 좀 이렇게 옷 모양이 좀 산다? 라는 말로 옷태가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나 동작 같은 것을 흉내내는 것을 의태법이라고 해요. 예시를 보니까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다. 자, 아장아장 동그라미. 아장아장 하면 어떤 모양을 흉내내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모양을 흉내내는 의태법이라고 합니다. 의성어, 의태어 또는 의성법, 의태법을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강조법 들어갈 건데 강조법 또한 효과가 있으니까 효과를 먼저 그 옆에다 적어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효과는 당연히 의도나 정서를 더 강하게 드러내고 인상 깊게 한. 그러니까 강조법은 말 그대로 강조를 하는 건데 어떤 걸 강조를 하냐면 나의 의도나 나의 정서, 감정 같은 것을 더 강하게 표현을 해서 인상 깊게 머릿속에 인상 깊게 박히도록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복법이 있습니다. 반복법은 사실은 말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해야 솟아라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네요. 반복법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점층법 이거 별표 쳐봅시다. 점층법 별표 쳐보고 자, 점층법은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자, 작은 것 또는 약한 것 또는 좁은 것 이것을 세 가지를 괄호 안에 묶어주고 이 세 가지 괄호 안에 묶고 이것에서 자, 또 괄호 안에 뭐 묶냐면 큰 것, 강한 것, 넓은 것 괄호 안에 또 넣어주고 그 뒤에 확대 동그라미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좁은 것에서 넓은 것으로 점점 확대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점층법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혹시 점점 확대하는 게 아니라 점점 축소하는 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점층법 옆에 이렇게
반대를 나타내는 화살표 하나 넣어주고 점강법이라고 적어주세요. 점강법입니다. 점강법은 점점 강해지는 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헷갈리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자, 점강법은 점점 이 강자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다, 점점 약해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점점 축소되는 것을 점강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탄법은 감탄하는 거니까 감탄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동그라미 감탄인데 감탄은 꼭 놀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슬픔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어떤 감동이 있거나 그런 모든 감정을 직접적으로 딱 표현하는 것, 보통 느낌표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탄법 왼쪽에 느낌표라고 적어주세요. 느낌표. 자, 예시를 보니까 아름다운 꽃이여 라고 하면서 느낌표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꽃에 대한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확 느껴나는 거죠. 그래서 감탄법이라고 헷갈릴 수 있지만 더욱더 문학적인 용어는 영탄법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앞서서 점층법에 예시를 안 봤으니까 예시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학교와 나라와 전 세계의 주인이 되자. 자, 학교 괄호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나라 괄호 안에 넣고 전 세계 괄호 안에 넣고 학교에서 나라로 화살표 이어지고 그리고 나라에서 전 세계로 화살표 이어지면은 점점 더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층법입니다. 과장법으로 가봅시다. 과장법. 사물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크게 혹은 작게 표현하는 것. 자, 과장했다라고 하면은 왠지 크게 표현하는 것, 작은 것을 크게 표현하는 것만 과장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큰 것을 진짜 조그맣게 표현하는 것, 이것도 과장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동그라미 쳐야 되고 작게 동그라미 쳐야 합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얼굴이 달덩이만하다. 이것은 얼굴이 진짜 달만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지구 안에서. 자, 과장, 더 크게 표현한 거. 자, 간이 콩알만해졌다. 여러분, 간이 콩알만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콩알만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작게 표현했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열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거법. 내용적으로 연결되거나 비슷한 어구를 여러 개 늘어놓아 의미를 강조하는 거. 여기에서 여러 개 늘어놓아 밑줄 쳐주세요. 여러 개 늘어놓아. 그냥 막 펼쳐놓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을 딱딱딱딱딱딱 그냥 펼쳐놓는 거, 나란히 펼쳐놓는 거, 이런 것을 열거해 놓다, 나열해 놓다, 이런 표현법입니다. 예시를 보니까 그 마을엔 밤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지금 비슷한 것들을 딱딱딱 나열해 놓고 지금 늘어놓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열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 세 가지를 밑줄을 쫙 그어줍시다. 나무 세 가지 밑줄 쫙. 자, 그 다음에 대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조법을 볼 건데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대립시켜 주장을 강조하거나 인상을 선명하게 드러나는 방법. 대조는 말 그대로 반대되는 거니까 대립시키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예시.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고 정반대죠. 자, 이렇게 대립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대조법, 이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옆에 날개 보겠습니다. 날개 보니까 그 밖에 강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법은 그냥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연세법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연세법의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렇게 앞에 말의 끝에 부분을 가지고 다시 뒤로 연결시켜서 하는 것, 또 그걸 가지고 이 말을 만들어서 그 끝에 부분을 또 다시 연결시켜서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끝부분을 연결시켜서 말을 이어가는 것, 연쇄적으로 표현하는 것, 연속된 거 바로 연쇄법입니다.
자, 그 예시도 지금 제가 말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세법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변화법입니다. 우리가 변화법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변화법의 효과 또한 살펴봐야겠죠. 자, 변화법 땡땡 하고 효과입니다. 효과는 글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서 생동감을 준다라고 합니다. 생동감을 준다. 즉, 여러분들 변화를 주는 거니까 단조로운 거, 간단하고 단순한 거를 벗어나서 생동감을 준다. 생동감, 통통 튀는 생동감을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은 당연히 반대로 표현하는 거겠죠. 반대로 표현하는 거. 자, 반대로 표현하고 나는 거 예시를 보겠습니다. 장난치다가 화분을 딱 깨뜨렸어. 그런 애한테 잘한다.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런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역설법입니다. 역설법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속에 진실이 담기도록 표현하는 거. 자, 이치에 맞지 않지만 밑줄 쳐놓고 진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결국은 모순된 말을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역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역설법 예시 소리 없는 함성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모순적 이렇게 써주고 또 뭐라고 쓰냐면 앞뒤가 안 맞음 이라고 써주세요. 앞뒤가 안 맞고 모순적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역설법의 예시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래. 말이 안 되는데.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래.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앞뒤 말이 안 되는 거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냐면 이 구절은 사실 깃발이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이에요. 깃발을 보면은 깃발이 펄럭펄럭 멀리서 펄럭펄럭 거리는데 막 그 날뛰는 모습이 아우성 치는 것 같은 거야. 하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소리가 들리지는 않아. 그래서 소리는 안 들리지만 막 아우성을 치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어떤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는 되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도 이해는 됩니다. 자, 도치법입니다. 정상적인 문장 배열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하는 것, 순서 바꾸는 것.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밥을 먹었다 나는 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 일반적인 문장 순서를 바꿔서 표현하는 겁니다. 예시를 보니까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원래는 나는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라고 해야지 맞는 건데 여기서는 나는을 맨 뒤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다, 도치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리법. 자, 서리법의 별표 하나 써주세요. 서리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리법은 분명히 의문문이야. 즉 질문의 형식이야. 근데 실제로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더욱 강조해서 당연한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한 표현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실이나 당연한 사실이나 결론이 분명한 내용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자, 의문의 형식 동그라미. 그리고 당연한 사실이나 결론 밑줄. 당연한 사실이나 결론 밑줄. 의문의 형식 동그라미.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라고 묻고 있지만 진짜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몰라?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지 않는다. 가난해도 사랑은 안다. 라는 말을 당연한 사실을 이렇게 의문문의 형식, 질문의 형식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작품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학작품 배울 때 서리법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 대꾸법입니다. 대꾸법. 비슷한 형식의 문구를 짝지어 동그라미. 자, 비슷한 형식 두 개를 짝지어서 표현한 거예요. 자,
눈길이 예시를 보겠습니다. 눈길이 비었거든 담을 지네. 바람이 비었거든 눈길 담을 지네. 자, 거든 두 개 나오는데 거든 각각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리고 담을 지네 밑줄 둘 다 쳐주세요. 이렇게 유사한 문장이 두 번 연속으로 짝지어서 나왔네요. 이런 것을 우리는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자, 변화법 옆에 있는 생략법, 이것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생략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15쪽을 살펴볼 겁니다. 15쪽을 풀어볼 건데 영상 잠깐 멈추고 이어서 푼 다음에 영상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잠깐 멈춰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하니까 11쪽 1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보기에 설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정답 2개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강하게 드러나는 것, 이거 변화법,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중에 뭐죠?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당연히 강조법이겠죠. 자, 강조법 옆에 적어주세요. 보기에다가 강조법 적어주고, 자, 1번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것은 대조법이니까 당연히 강조법에 속해 있죠. 자, 2번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같이라는 말이 있네요. 같이? 이것은 지유법입니다. 지유법. 그렇기 때문에 비유법에 해당이 돼요. 정답 하나 벌써 나왔네요. 자, 3번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자, 우리가 이거 보면 아까 잠깐 넘어갔었는데 이것은 뭐뭐보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다도 동그라미. 비교법입니다. 비교법. 자, 비교법은 당연히 강조법에 속해 있죠. 자, 4번 정우는 사과, 배, 바나나, 감을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열거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열거법은 강조법에 속합니다. 자, 5번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람뿐이냐,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것이 어찌 바람뿐이냐 라고 질문의 형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것은 바람 위에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법에 속하는 겁니다. 강조법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정답은 2번,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변화법이 쓰인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쥐꼬리만한 월급이 진짜 쥐꼬리로만 할까요? 이렇게 작을 리가 없죠. 자, 강조법 중에서도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자, 2번 주룩주룩 내리는 비. 자, 이것은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소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의성법이죠. 의성법. 비유법 중에 의성법입니다. 자, 3번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자, 동그라미. A는 B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은유법입니다. 같이처럼, 인양, 듯 이런 거 없습니다. 4번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와서 동그라미, 서러워라 세모. 자, 고와서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인데 서럽다 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 때문에 서럽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은 역설법입니다. 즉 변화법이 쓰인 거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5번 봅시다. 어머니의 마른 손 같은 조팝꽃. 자, 같은 동그라미 쳐볼게요. 같은. 지금 뭐뭐 같은 나왔으니까 지규법, 비유법입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13번.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 1번부터 볼게요. 으르렁거리는 파도. 으르렁. 이거 의인법일까요? 아니면은 파르법일까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으르렁거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니까 파르법이죠. 혹시 여기서 아닌데요? 저희 누나 언니는 저만 보면 으르렁거려요. 이런 사람 없겠죠? 자, 그것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문화 안에서는 사람을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내 누님같이 생긴 꽃. 같이라는 말 있네요. 자, 지규법입니다. 지규법. 자, 3번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자, 는 동그라미. 당신은 할 때 은 동그라미. 자, A는 B, A는 B. 자, 이것은 은유법이죠. 자, 4번. 어물쩡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라는 속담 나와 있으니까 풍유법입니다. 자, 5번 봅시다. 참으로 맑은 세상 저기 있으니 라고 감탄하는 감탄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탄법입니다. 영탄법. 그래서 정답은 5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법이죠. 영탄법은.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현 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거. 1번 반어법. 찬란한 슬픔의 보물. 자, 찬란한 동그라미. 슬픔 세모. 찬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인데 찬란한 슬픔. 긍정과 부정이 함께 묶여있네. 이것은 당연히 역설법이겠죠.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적절하고. 2번 봅시다. 은유법.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른다더니 라고 하는 속담은 풍유법이죠. 은유법이 아닙니다. 3번 서리법. 가난하다고 해서 그림을 버렸겠는가 라고 질문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진짜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림을 버리지는 않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리법. 이것이 정답입니다. 4번 과장법. 나의 과장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이거 위해가 반복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족, 사회, 국가라고 하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점층법입니다. 점층법. 자, 5번 점층법. 산에는 꽃이 피네,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없이 꽃이 피네. 이것은 꽃이 피네가 반복되고 있는 반복법입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방법을 쓰시오. 1번 오라. 이 강변으로 오라 라고 해야지 일반적인 문장 배열 순서에 맞죠. 그래서 도치법입니다. 2번 눈물이 바다를 이루고. 눈물이 바다를 이룰 정도로 울려면 우리 인간의 수분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죠. 문학에서는 과장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저긴 졌는데 이겼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자, 역설법입니다. 자, 4번 별이 반짝 보석처럼 빛난다. 처럼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직유법입니다. 자, 혹시 3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속담 썼다고 해서 풍유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일단은 맞게 해주고, 4번 별이 반짝 보석처럼 빛난다에 반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의성법, 의태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유법이 맞습니다. 5번 나무들이 반갑게 손을 흔든다. 나무들이 이렇게 반갑게 안녕 이렇게 하는 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자,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거 14쪽 15쪽 인증사진 찍어서 사진 먼저 보낸 다음에 다음 영상 보면서 프린트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